회장님,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재벌 회장실 한가운데 12살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 하지만 이 아이는 사람의 숨소리로 거짓말을 가려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숨소리가 달라요. 보이지 않지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회장의 곁에 있던 비서실장의 눈빛이 흔들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먼 소녀의 천재적인 감각이 회장실에 숨겨진 비밀을 꿰뚫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막힌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빛대학교 병원 외래 대기실이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명순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숨을 가다듬고 있었죠. 옆에 앉은 12살 손녀 윤세봄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볼 수가 없었어요. 세봄의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봄에게는 눈 대신 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내쉬는 간격, 그리고 목 안쪽에서 가볍게 걸리는 기침 소리. 세봄은 그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 상태가 지난주보다 더 안 좋다는 걸요. 한명순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울리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세봄이 재빨리 할머니 팔을 잡아드렸죠.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상태가 좀 어떠세요? 네, 그냥저냥요. 할머니는 괜찮은 척 하셨지만 세봄의 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말끝마다 숨이 짧게 끊어지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가 지난주보다 더 나빠졌네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입원하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세봄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입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수술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큰 금액이 따라왔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본 치료만 해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약 임상시험도 있긴 한데 그건 조건이 까다롭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들었다는 뜻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세봄을 보며 물었습니다. 세봄이 눈은 어때요? 관리 잘하고 있죠? 세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잘 보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세봄의 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먼저였습니다. 할머니까지 없으면 세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봄이 덕분에 할머니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잘 못하시네. 하지만 세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 끝에 숨소리가 평소보다 더 짧고 가빴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472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세봄은 버스 번호판을 또렷하게 볼 수 없었지만 엔진 소리와 브레이크 패턴만으로 버스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버스 왔어요. 우리 세봄이는 진짜 귀신이야. 어떻게 소리만 듣고 알아?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세봄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감자 3개, 양파 1개, 계란 5개 남았어요. 감자전 부쳐드릴게요. 할머니는 감탄하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좁은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세봄은 병원에서 받아온 약 봉지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할머니 약은 테이블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과 서류와 점안액은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죠. 세봄은 약 봉지 12개를 냄새만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건 혈압약, 이건 심장약, 이건 소화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세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 한 번 맡은 냄새는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예민한 귀와 코. 냉장고를 열었다 닫으며 세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틀치는 있네. 냉장고 옆에는 월세 납부기 한 일주일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봄은 지난 석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날짜별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부족해.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세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봄은 할머니의 심박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평소보다 8번 더 빨랐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세봄의 몸이 움찔했어요. 언젠가 저 구급차가 우리 집 앞에 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봄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까지 치료받을 돈은 없어. 할머니부터 고쳐야 해. 할머니까지 없으면 안 돼.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세봄은 계속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그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 그것이 지금 세봄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깊은 밤, 옥탑방에는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 저 멀리 도로 위를 달리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 세봄은 잠들지 못한 채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죠. 세봄이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돌아가신 아빠 윤재호가 남긴 낡은 수첩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기 전 세봄은 이 수첩을 12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이제는 글씨가 안개 낀 듯 흐릿하게 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외워버렸으니까요. 세봄이 수첩을 코끝에 가까이 대자 종이 냄새 사이로 아빠가 쓰던 스킨 향기가 아주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손끝으로 낡은 모서리를 더듬으며 세봄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3번째 페이지. 수첩을 펼치지 않고도 세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몇 번째 줄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혀 있었죠. 세봄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리운 기억 하나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7살 세봄이 부모님 손을 잡고 대학병원에 갔던 날이었죠. 온갖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부모님만 진료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세봄은 문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봄의 귀는 두꺼운 진료실 문 하나쯤은 거뜬히 넘을 수 있었죠. 희귀한 시신경 질환입니다. 안타깝지만 시력이 점점 나빠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흡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 같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봄이 기억력 검사 결과가 이건 거의 천재 수준입니다. 청각이랑 후각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고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 윤재호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봄이는 특별한 애야. 눈이 조금 어두워도 귀랑 코로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거든. 그날 밤 안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도 세봄은 다 들었습니다. 세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 해. 재능을 잘 키워줘야지. 대기업 강성그룹 보안팀장이었던 아빠는 그날 이후로 세봄에게 사람 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세범을 무릎에 앉히고 수첩을 펼쳤죠. 이건 우리만의 비밀 공부야. 세범아, 눈보다 숨소리를 먼저 들어봐.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숨이 먼저 흔들리거든. 어린 세범은 그 말을 동화책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가르침은 한마디도 잊히지 않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죠. 나도 아빠처럼 대기업 회장님 지키는 사람 될 거예요. 세범이 씩씩하게 말하자 온 집안에 엄마 아빠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빠 윤재호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돈 흐름이 이상해. 컴퓨터 기록이 조작된 흔적도 있고. 아빠는 강성그룹의 모든 전산 기록을 관리하는 보안팀장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자꾸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해. 아무래도 이상해. 그날부터 아빠는 밤마다 잠도 안 자고 회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세범은 이불 속에서 아빠가 타닥타닥 키보드 치는 소리,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소리를 다 들으며 밤을 지새웠죠. 며칠 뒤 상황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큰돈이 사라진 횡령 사건이 터졌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증거가 아빠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전산 기록을 조작해서 돈을 빼돌렸다. 윤재호가 보안 권한을 악용했다.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발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상 씩씩하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질질 끌리고 있었죠. 아빠 발소리가 달라요. 세범이 말하자 엄마도 놀라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옷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담배 피웠어요. 원래 담배 근처에도 안 가던 아빠였습니다. 다음 날 대문짝만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강성그룹 보안팀장, 거액 횡령 의혹. 회사 로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세범이 아빠를 기다리러 갔을 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보안팀장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아빠와 형 동생 하던 동료들도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이사회가 열리자 높은 사람들은 아빠를 당장 자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습니다. 당장 해고하세요. 법적 조치에서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오직 강만수 회장님만이 아빠를 감싸주셨습니다. 나는 윤재호를 믿네. 10년을 함께 일했어. 그 사람 성품을 내가 알아.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갔습니다. 방송국 기자들이 매일 떠들어대고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범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통화 내용까지 전부 들었습니다. 재호야,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사들 압박이 너무 거세.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탓이 아닙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결심한 듯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옆에 있으면 회장님이 더 다쳐. 내가 회장님 곁에서 멀어져야 회장님이 살아. 당신은 억울하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뒤집었어요? 엄마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알아. 근데 이게 최선이야. 회장님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아빠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썼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낸 다음 날 세범의 집 현관문에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주도하여 아빠에게 횡령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재산을 가압류한 것입니다. 이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집행관들은 구둣발로 거실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TV, 그리고 아빠가 아끼던 책상까지. 집안 곳곳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윤재호 씨, 횡령 금액 변제 전까지 이 집과 통장은 전액 동결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세보미네는 아파트에서 쫓겨나 춥고 좁은 옥탑방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아빠가 평생을 바쳐 모은 모든 것이 누군가 조작한 장부 하나 때문에 공중분해되고 말았죠. 그날 밤 옥탑방 찬 바닥에 앉아 아빠가 세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약속 못 지켰네. 무슨 약속이요? 세봄이한테 회장님 지키는 법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잖아. 끝까지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세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회장님을 지키고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보안팀장이에요. 그때 아빠 목소리의 톤, 미세한 떨림, 숨 쉬는 간격까지. 세봄은 지금도 그 모든 걸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세봄은 아빠의 낡은 수첩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수첩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글자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아빠가 이 수첩에 적은 건 총 250개. 그 중에서 주의 표시가 붙은 건 딱 3명. 그리고 비서실장이 1순위였어. 세봄은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화할 때 숨을 잠깐 멈추는 버릇 있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인물. 비서실장. 아빠는 왜 이 사람만 따로 빨간 줄을 쳐놨을까? 우리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아빠를 죽음으로 몬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굴까? 세봄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알아봐줬던 내 능력. 이제 내가 그 능력으로 진실을 밝혀야 해. 옆에서 할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봄은 수첩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곤 주먹을 꽉 쥐고 맹세했습니다. 할머니도 살리고 억울하게 가신 아빠의 명예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이죠. 새벽녘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옥탑방의 얇은 함석 지붕을 타닥, 타닥 두드려대고 있었습니다. 낡은 배수관을 타고 빗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트렸죠. 세봄은 잠들지 못한 채 멀뚱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의 간격을 하나하나 세어보던 세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 새벽 4시 반쯤 됐겠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리듬만으로도 세봄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을에 들리던 익숙한 소리들이 세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바집 주방에서 엄마 최지은이 국을 끓일 때 나던 보글보글 소리. 수십 개의 식판이 챙그랑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빠 윤재호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현관문을 닫고 나가던 씩씩한 소리까지.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않을 소리들이었죠. 세봄의 기억은 5년 전 끔찍했던 그날의 빗소리 속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는 온갖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땅을 파는 굴삭기 소리, 철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때였습니다. 저거 피해. 위험해. 누군가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터졌습니다. 철근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의 비명과 뽀얀 먼지 구름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세봄의 귀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꽂혔습니다. 응급차 여러 대가 빗길을 뚫고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봄은 사이렌 소리의 높낮이만 듣고도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2km 안쪽. 아빠가 있는 공사장 쪽이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한바집에서 일하던 엄마 최지은은
굉음을 듣자마자 국자를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현장에서 엄마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죠. 거리가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세봄이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세봄이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른 후 엄마 최지은은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이건 사고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는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죠. 세봄은 방문 틈으로 그 불안한 숨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세봄아. 넌 몰라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세봄을 꼭 안아주셨지만 그 품은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세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베개 밑에는 유서 한 장이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아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 끝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 석자. 오민규, 경찰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귀찮다는 듯 대충 훑어보고 말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유서에 이름 적힌 것만으로는 수사 못합니다. 할머니 한명수는 넋이 나간 채 세봄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불쌍해서 어떡하니 우리 세봄이. 다시 새벽 빗소리가 들리는 옥탑방입니다. 할머니가 악몽을 꾸시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십니다. 재호야, 지은아, 미안하다. 세봄이 얼른 일어나 물 한 컵을 떠서 할머니 입가에 대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할머니가 겨우 눈을 뜨고 세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마저 없었으면 나도 짐작에 따라갔을 게다. 하지만 그 말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에서 할머니의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세봄은 할머니 손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도시의 소리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빵집에서 5분 돌아가는 소리, 첫 차 버스가 출발하는 엔진 소리. 세봄은 옥상에 서서 그 모든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눈은 점점 흐려지지만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오민규. 세봄은 입술을 꽉 깨물며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그놈을 마주하는 날이 오면 단박에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세봄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보이지 않는 목격자. 12살 소녀의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강성그룹 본사 앞은 그야말로 출근 전쟁터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쏟아내는 발자국 소리가 보도블록을 가득 메웠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 뚜벅뚜벅 구두 소리, 바쁘게 뛰어가는 운동화 소리.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 12살 세봄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세봄의 손에는 라면, 박스를 찢어 만든 누런 피켓이 들려 있었죠.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그 내용은 더할 나위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윤재호의 딸입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세봄의 예민한 귀에 꽂혔습니다. 저 꼬맹이는 뭐야? 아침부터 왜 저러고 있어? 학교도 안 가나 봐. 딱하기도 하지. 그때 귀에 익은 무전기 잡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직 치지직. 경비원 아저씨 2명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꼬맹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얼른 집에 가. 하지만 세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회장님 얼굴 뵐 때까지는 절대 못 가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허허, 꼬맹이 고집 참. 회장님이 어디 동네 이장님인 줄 아나.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세봄은 피켓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봄은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 있었습니다. 비가 양동이로 퍼붓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죠.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속옷까지 흥건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안쓰러운 마음에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세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따뜻한 라면도 사 먹고 싶었지만 꼭 참았죠. 돈을 아끼면 할머니 약을 조금 더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각 까마득하게 높은 빌딩 꼭대기층 비서실. 창밖을 내려다보던 비서실장 오민규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주 끈질긴 것이지 아비랑 똑같아. 오민규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에 고함을 쳤습니다. 정문 관리 똑바로 안 해? 저런 애 하나 못 쫓아내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본사 정문 앞으로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부웅 묵직하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 세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수없이 지나가던 택시나 일반 승용차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거든요.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가운데 뒷좌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거칠고 힘겨운 기침 소리. 콜록콜록. 세봄은 직감했습니다. 저 기침 소리의 주인, 저 사람이 바로 강만수 회장이구나. 차에서 내리려던 강만수 회장의 눈길이 빗속에 서 있는 세봄에게 머물렀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서도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소녀. 그 모습이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제호의 딸이라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장 아끼던 부하 윤재호, 그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딸이 저 몰골로 서 있었으니까요. 눈치 빠른 오민규가 얼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떼쓰는 애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오민규를 밀쳐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키게. 회장님 하지만 내 말 안 들리나? 당장 저 아이 내 방으로 올려보내. 강만수 회장의 불호령에 오민규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팀장이 헐레벌떡 세봄에게 달려왔습니다. 꼬마 아가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갑시다 얼른. 세봄의 심장이 쿵쾅쿵쾅 북소리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자, 이쪽으로. 떨리는 손으로 피켓을 내려놓고 건물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내 최고 대기업의 로비, 높은 천장이 소리를 먹어버린 듯 웅장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울리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듯 걷고 있는 소녀를 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 하지만 세봄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매일 이 길을 걸어서 출근하셨겠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계가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의 압력 때문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세봄은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긴 복도가 세봄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세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비서가 육중한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 회장님, 윤재호 팀장님 따님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문 안쪽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따뜻한 히터바람이 휘익하고 세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봄은 침을 꼴깍 삼키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죠. 동화끈을 질끈 동여맨 세봄의 작은 발소리가 넓은 회장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눈앞은 뿌옇지만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공기청정기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 창밖 실외기가 낮게 진동하는 소리까지 다 들렸으니까요. 거기 의자에 앉으렴. 강만수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끝마다 쇳소리가 섞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지독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의자에 앉은 세봄에게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네, 윤세봄입니다. 세봄이 재호가 지은 이름이겠구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뚝 멈췄습니다. 세봄은 들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 회장의 숨이 턱 막혔다가 한 박자 늦게 다시 이어지는 것을요. 그건 깊은 죄책감의 소리였습니다. 재호를 내가 잘 알지. 내 옆에서 10년을 그림자처럼 지켜줬으니까.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 아비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세봄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세봄은 주먹을 꽉 쥐고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할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돈이 필요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의외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돈? 네. 할머니 병원비요. 세빛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럴 큰 돈이 없어요. 세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발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세봄은 지난 일주일간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계산했던 금액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비싼 약값까지. 회장님의 가죽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당겨 앉은 겁니다. 허허, 맹랑하구나. 꼬맹이가 대기업 회장한테 돈을 달라고 찾아오다니.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네가 나한테 줄 게 있다고. 네. 제가 회장님 곁에 있어야 회장님이 안전해요. 강 회장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하고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안전? 경호원들이 깔린 내가 위험하다는 거냐? 네. 전 아빠를 꼭 닮았거든요. 아빠가 회장님을 지키던 것처럼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 수 있어요. 세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찻잔을 들었다가 달그락 내려놓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강 회장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너 올해 몇 살이라고? 12살입니다. 12살짜리가 나를 지킨다라. 강 회장의 목소리에 씁쓸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래, 재호는 좋은 사람이었지. 덕분에 내가 여러 번 목숨을 건졌어. 근데 정작 나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메어들었습니다. 좋다. 네 제안 받아들이마. 정말이세요? 세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한명순이요.
강 회장은 곧바로 인터폰 버튼을 탁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세빛병원에 연락해. 환자 이름은 한명순. 특실로 입원시키고 병원비 전액 우리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이 다시 세범을 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 지켜라. 매일 학교 끝나면 내 방으로 와. 네가 날 지킨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두고 보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범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 맞은편에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뚜벅뚜벅. 그중 한 사람의 구두 소리가 유독 거슬렸죠. 오, 이게 누구야? 우리 용감한 꼬마 손님이네.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뱀처럼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세범의 귀가 본능적으로 쫑긋 섰습니다. 내 이름은 오민규라고 해. 비서실장이지.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세범이요. 아, 세범이. 반갑네. 회장님 만나고 나오는 길이야? 네. 오민규가 한 발짝 바짝 다가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숨겨져 있었죠. 악수나 한번 할까?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겠네. 오민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범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겠네. 라고 말하는 그 짧은 순간 오민규의 숨소리가 흡하고 아주 미세하게 멈추는 것을요. 거짓말을 하거나 속내를 감출 때 나오는 아빠 수첩 속에 바로 그 버릇이었습니다. 세범은 손을 내밀지 않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빨리 가봐야 해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세범은 도망치듯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오민규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세범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민규. 저 사람. 아빠 수첩에 적혀있던 비서실장. 엄마 유서에 남겨진 그 이름. 드디어 그 원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입니다. 말할 때 숨을 잠깐 멈추는 버릇.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분명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며칠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이제 살았어요.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놈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세범은 약속대로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강성그룹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병원 특실로 옮겨져 의사 선생님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계셨죠. 이제 세범이 회장님을 지킨다는 그 약속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첫 일주일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세범은 회장실 가죽 소파 한 구석에 앉아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서류를 스르륵 넘기는 소리, 만년필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까지. 세범의 귀는 그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녹음기처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범의 귀에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회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짧고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기침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나왔습니다. 콜록콜록쿨럭.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호랑이처럼 힘차던 발걸음 소리가 이제는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게 질질 끌리는 소리로 바뀌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회장실에는 계열사 사장들과 임원들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회장님. 해외 공장 증설 문제도 잘 해결됐습니다. 임원들의 보고가 이어지는 도중 회장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오민규가 직접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보약 드실 시간입니다. 건강 주스 대령하겠습니다. 오민규는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녹색 주스가 담긴 잔을 회장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걸 늘 직접 준비해주고 고맙네. 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봄의 코가 킁하고 예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에 있는 임원들도 심지어 주스를 코앞에 둔 강 회장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코에는 그저 달콤한 과일 향과 쌉싸름한 채소 향만 느껴질 뿐이었죠. 하지만 세봄의 후각은 달랐습니다. 진한 과일 향기 그 깊은 바닥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냄새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비릿한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강 회장이 습관처럼 주스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세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잔을 탁 하고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드시지 마세요. 방 안에 있던 점잖은 임원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세봄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회장님 드시는 건데. 한 임원이 혀를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강 회장도 잔을 든 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세봄아, 갑자기 왜 그러니? 냄새가 이상해요. 이거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냄새. 무슨 소리야? 맛있는 냄새만 나는데. 임원들이 코를 킁킁거렸지만 아무도 세봄이 말한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오민규가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묘하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봄 양이 회장님 걱정이 너무 많네. 괜찮아요. 오민규가 웃으며 세봄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거 다 유명한 의사들이 짜준 특별 건강 식단이에요. 회장님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는 보약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세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할 때 오민규의 숨이 흡하고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심장은 멀쩡하게 뛰는데 호흡만 미세하게 뚝 끊기는 현상. 명백한 거짓말의 신호였습니다. 세봄은 오민규를 보이지 않는 눈으로 쏘아보며 그 호흡 패턴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세봄아, 거봐라, 오 실장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데. 괜찮아. 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세봄은 분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회의 도중 사단이 났습니다. 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가슴이. 회장님. 세봄이 총알처럼 튀어나가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때 오민규가 헐레벌떡 달려와 회장님을 낚아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구급차 불러. 어서. 오민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회장님을 챙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세봄은 그 난리통 속에서도 정확히 들었습니다. 오민규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숨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진짜 놀란 사람의 불규칙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쓰러지는군 하고 기다렸다는 듯 아주 침착하고 계산적인 호흡이었죠.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세봄은 아빠의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박제된 문장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대화할 때 숨을 잠깐 멈추는 수상한 버릇이 있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인물. 비서실장. 낮에 들었던 오민규의 그 멈추는 숨소리, 그리고 회장님이 쓰러질 때의 그 차분한 호흡. 모든 것이 아빠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역시 이상한 냄새가 났어. 수상해. 그건 보약이 아니야. 세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왜 저 사람을 1순위로 조심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창밖 도로 위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세봄의 몸이 움찔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한테 저 사이렌이 울리게 두진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막을 거야. 차가운 밤 공기 속에 12살 소녀의 다짐이 서리발처럼 단단하게 맺혔습니다. 진짜 범인 오민규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세봄의 온 신경은 오직 비서실장 오민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회장실. 세봄은 구석에 있는 가죽 소파에 투명 인간처럼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오민규의 숨소리를 감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강성그룹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실에는 계열사 사장들과 높은 임원들이 빼곡하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스치는 소리, 헛기침 소리,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오민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세봄의 귀에 쿵 하는 소리가 잡혔습니다. 회장님 건강이라는 단어를 뱉을 때 오민규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크게 한번 뛰었다가 가라앉은 겁니다. 입으로는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몸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오민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없으면 안 되십니다. 회사 일도 건강도 다 제가 챙겨야 하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없으면이라는 말을 할 때 오민규의 숨이 흡하고 멈췄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먹잇감을 통제하려는 짐승의 숨소리처럼 끈적하고 묘한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세봄의 머릿속에서 엄마 최지은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너무 수상해. 사고 현장에서 봤던 그 사람 같아. 엄마가 목격했던 돈봉투. 유서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오민규. 그리고 아빠 수첩의 붉은 경고.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탁탁탁 소리를 내며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엄마가 찾던 사람. 아빠가 그토록 경계하던 사람. 전부 저 사람이야.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민규가 또다시 그 주스가 담긴 쟁반을 직접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목마르시죠? 특제 보약 대령했습니다. 쟁반이 가까워지자 세봄의 코가 본능적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오늘따라 냄새가 훨씬 지독했습니다. 과일 향으로 덮으려 했지만 그 밑에 깔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늘 주스는 더 위험해. 세봄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아무 의심 없이 주스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봄이 의자를 박차고 튀어나가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세봄이 두 팔을 벌려 회장님을 막아섰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강 회장이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세봄아, 또 그러느냐? 도대체 주스 마실 때마다 왜 그러니? 임원들도 웅성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세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회장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봄은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정면으로 오민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세봄의 손가락 끝 오민규를 향했습니다. 오민규가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세봄 양,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회장님을 20년이나 모셨는데 무슨 범인? 하지만 세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수첩에 다 적어놨어요. 말할 때 숨을 멈추는 버릇이 있는 사람,
꼭 조심해야 한다고. 뭐라고. 오민규의 여유롭던 목소리가 미세하게 삐끗하고 갈라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유서에 그 이름을 남겼어요. 오민규. 아빠 사고 현장에서 돈봉투 주던 사람, 그게 바로 아저씨잖아요. 세봄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또박또박하게 이사회장을 울렸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가 수첩에 비서실장 이름을 적었다고. 회장님, 그게 무슨 애가 하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 드시는 그 주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요. 세봄이 쐐기를 박듯 소리쳤습니다. 오민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어린애가 상상력이 지나쳐서. 그리고 회장님은 주스 드시면 항상 기침이 심해지시잖아요. 저 사람은 회장님 걱정하는 척 할 때마다 숨이 멈춰요. 그거 거짓말하는 사람 숨소리예요. 회장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유리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오 실장. 예, 회장님. 이 주스잔이가 직접 준비했다고 했지? 네, 제가 의사들한테 레시피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민규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당장 보안팀 부르고 이 주스 그대로 성분 분석실로 보내.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내 말 안 들리나? 당장 시행해. 강만수 회장의 호령이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 실장. 조사 끝날 때까지 내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회장님 억울합니다. 회장님. 오민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 회장과 세봄만 남았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세봄아. 네 회장님. 네 말이 정말이냐? 재호가 정말 오 실장을 의심했던 거냐? 네. 아빠 수첩에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어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호가 죽어서도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미련한 내가 그걸 몰랐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진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저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 분명히 저 사람이야. 드디어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세빛대학교 병원 분석실에서 긴급한 연락이 날아왔습니다. 세봄이 막아섰던 그 주스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강만수 회장실에 의료진과 보안팀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분석실 책임자가 종이 뭉치를 덜덜 떨며 보고를 시작했죠.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주스에서 탈륨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탈륨? 그게 뭔가? 일종의 독극물입니다. 쥐약에나 쓰는 아주 위험한 중금속이죠. 의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장기간 먹이면 서서히 장기가 녹아내리고 몸이 급격히 늙어버립니다. 냄새도 맛도 거의 없어서 일반인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셨습니까? 남들 다 아는 정기 건강검진 1년에 한 번만 하셨어도 피검사에서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자 강만수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너무 믿었어.
젊어서부터 강철 체력이라고 자부했거든. 병원 냄새가 싫어서 근처에도 안 갔어. 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게다가 오민규 그놈이 항상 내 귀에 대고 속삭였지. 회장님,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건강 이상설 돈다고 주가 떨어집니다. 제가 용한 의사들한테 받은 특제 보약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세상에 그걸 믿으셨습니까? 그래. 내 건강을 너무 자만했고 놈을 너무 믿었어. 그게 내 눈을 가린 거야. 강 회장의 깊은 한숨이 회장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곧바로 VIP 검사실로 실려갔습니다. 피를 뽑고 MRI 기계통 안으로 들어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윙윙,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간과 신장은 이미 독성 물질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신체 나이는 실제보다 10년이나 더 늙어 있었죠. 담당 의사가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천만다행입니다. 세봄양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올해를 넘기기 힘드셨을 겁니다. 강 회장은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하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던 세봄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봄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오민규 손에 죽었겠구나. 회장님, 재호가 죽어서도 너를 보내 나를 살렸어. 자만심에 빠진 멍청한 나를 너희 부녀가 살렸어. 강 회장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성그룹 본사에서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특명을 받은 감사팀 수십 명이 들이닥쳐 지난 10년간의 모든 장부를 샅샅이 뒤집었습니다. 며칠 뒤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유령 회사가 발견됐습니다. 유령 회사? 네. 실체도 없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 수백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컨설팅 비용, 자문료 명목으로 야금야금 다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제 서류에 오 실장이 위조한 회장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강 회장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건 분노라기보다 뼈저린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20년을 친아들처럼 믿었는데 직원들의 증언도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내가 만든 작품이야. 내 손아귀에 있지. 그 눈빛이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으로 침대 난간을 내리쳤습니다. 미친놈. 완전히 미친놈이었어. 드디어 경찰이 강성그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살인 미수, 횡령, 배임. 죄목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하는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간 오민규는 처음엔 펄쩍 뛰며 발뺌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다 모함입니다. 내가 회장님 건강을 얼마나 챙겼는데. 하지만 증거가 하나둘 책상 위에 쌓이자 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세빛병원 앞 공사장 사고 현장도 다시 뒤집혔습니다. 복원된 CCTV에는 오민규가 인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희미하게 남아 찍혀 있었습니다. 매수됐던 인부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돈 받았습니다. 윤재호 팀장이 회사 그만두고도 자꾸 뒤를 캐서 사고로 위장해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빠의 수첩, 엄마의 유서, 그리고 세봄의 생생한 증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빈틈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자 오민규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니, 폭발했습니다. 회장님은 내 거였어. 밥부터 약까지 스케줄 하나하나 전부 내가 관리했다고.
근데 윤재호 그 자식이 감히 끼어들어 자꾸 내 뒤를 캐고 회장님 눈을 가리려 했어. 그래서 치워버린 거야. 그럼 독국물은 왜 먹였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오민규는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건강하면 내 말을 안 듣잖아. 몸이 약해져야 나만 의지하지. 내가 주는 약 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만들려고 그랬어. 그건 충성심이 아니라 완전히 뒤틀린 집착이자 관계였습니다. 이틀 뒤 강성그룹 정문 앞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오민규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오민규가 고개를 돌려 세봄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 맹랑한 계집애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세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패배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경찰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졌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세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봄의 맑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세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계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밝혀냈어요. 아빠 약속 제가 지켰어요.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게 개어 있었고 오랜만에 내리쬐는 햇살이 세봄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기도 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목격자 12살 세봄이의 전쟁은 그렇게 조용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빛대학교 병원 진료실 안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폐랑 심장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어요.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한명순이 의사 선생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세봄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긋지긋하던 기침 소리, 쇠소리 섞인 숨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곳은 6인실 북새통이 아닌 조용한 VIP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과 함께 신선한 바람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세봄은 침대에 걸터 앉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삑삑 심장 모니터 기계가 아주 규칙적이고 평온한 박자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불규칙하게 널뛰던 그 불안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봄아, 할미는 이제 살 것 같다. 꼭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네, 할머니. 숨소리가 정말 편안해지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부터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뚜벅. 느리지만 묵직한 발걸음. 하지만 예전처럼 땅을 질질 끌지 않고 한결 가벼워진 걸음걸이였습니다. 세봄은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회장님이다. 응, 회장님? 할머니가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똑똑.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강만수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큼지막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르신, 검진 잘 받으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강 회장이 아주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강 회장이 얼른 다가와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편히 앉아 계십시오. 제가 사죄 드리러 왔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세봄과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재호 팀장에게 그리고 지은 씨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서 제 곁에 있던 진짜 충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보내고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천하의 대기업 회장이 노인과 어린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고개 드세요. 이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 재호도 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 속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강성그룹이 오늘 오전 고 윤재호 전 보안팀장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고인은 회사 내 비리를 조사하던 중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성그룹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에게 정식으로 배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TV에서 아빠의 이름 석자, 윤재호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횡령범이 아닌 의로운 내부 고발자이자 충직한 보안팀장으로 말이죠. 아빠. 세봄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다가와 세봄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세봄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고 네 덕분에 아빠의 억울함도 풀렸어.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앉아 세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네 아빠가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다. 네. 세계에서 제일 까는 안과 의사들을 다 수소문해뒀다. 네 눈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내가 끝까지 책임지마. 한번 해보자. 세봄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강 회장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안한 숨소리,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목소리, 그리고 TV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명예로운 이름. 세봄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진짜 세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세빛대학교 병원 안과 진료실입니다. 세봄은 커다란 검사 기계 앞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렌즈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의사 선생님이 불빛을 비췄습니다. 세봄아, 저기 앞에 화살표가 보이니? 세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흐릿하지만 보여요. 왼쪽이에요. 좋아. 그럼 이건? 오른쪽이요. 그리고 저건 빨간색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에 펜을 움직이며 아주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야. 신약 치료가 아주 효과가 좋아. 완전히 다 낫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겠다. 세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글씨를 또렷하게 읽을 순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윤곽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봄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주 경쾌하고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예전처럼 땅이 꺼져라 질질 끌던 무거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봄은 귀만 듣고도 활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온 강 회장은 세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검사 잘 받았니? 네,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색깔도 보여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 몸도 아주 좋아졌단다. 세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회장의 숨소리는 정말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기침 소리도 말하다가 숨이 끊기던 증상도 싹 사라졌죠. 회장님 숨소리 정말 좋아지셨어요.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고 말고. 이게 다 내 덕분이지. 네가 날 살려놓지 않았니? 강 회장은 세봄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세봄아,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무슨 소식이요?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 제도를 새로 하나 만들었단다. 이름하여 윤재호 청렴 장학금이야. 네 아버지를 기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로 했다. 세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너란다. 네, 제가요? 그래. 학비고 생활비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그게 내 아빠 뜻이고 내 뜻이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살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뒀다. 그 좁은 옥탑방은 이제 정리하고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들어가거라. 세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냐? 저 옥탑방에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강 회장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허허, 거기가 춥고 불편할 텐데 왜? 그 집이 엄마 아빠랑 마지막까지 같이 살던 곳이잖아요. 냄새도 소리도 거기가 제일 아빠랑 가까운 것 같아서요. 당분간은 거기서 추억을 좀 더 느끼고 싶어요. 강 회장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세봄이 효심을 누가 말리겠냐. 알았다. 마음 편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렴. 대신 언제든 필요하면 말만 해라.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봄의 맑은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세봄과 할머니는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마다하고 돌아온 낡은 집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글쎄다. 오늘은 우리 손녀대장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까? 저는 그냥 할머니랑 같이 먹는 된장찌개가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은 작은 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병원비 걱정에 체할 듯 급하게 먹는 밥이 아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로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세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아빠가 남긴 낡은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봄은 수첩을 꺼내 가슴에 품었다가 이번에는 펼치지 않고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거, 이제 다 제 마음속에 있어요. 수첩은 소중히 서랍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간 문 밖에서 흐릿하지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자 동쪽 빵집에서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오븐 소리, 서쪽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활기찬 엔진 소리,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엔 이 모든 소리가 시끄럽고 무섭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살아 숨쉬는 소리, 따뜻한 사람들의 일상 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을 또렷하게 보진 못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바람이 세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보는 법을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 코로,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거. 그렇게 본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걸요. 세봄아, 춥다, 얼른 들어와라. 네, 할머니. 지금 가요. 세봄은 활짝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뒤 화창한 어느 봄날입니다. 강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세봄이 무대 중앙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1회 윤재호 장학생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봄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법은 눈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로도 볼 수 있고, 코로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강만수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할머니 한명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으로 감춰진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더라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봐주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일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기립박수로 세봄을 응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저녁 무렵 옥탑방 창가에 선 세봄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듯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기도 하니까요. 12살 소녀, 보이지 않는 목격자 세봄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